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 두 번째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55페이지고요. 오늘 배울 작품은 김유정의 떡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백꽃이나 봄봄이나 이런 작품들을 쓰셨던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밌는 소설을 쓰셨던 그런 소설가죠. 네, 사실 그냥 그 작품들이 웃기기만 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보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사실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그 일제치하의 우리 민중들의 그런 비참한 현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만무방이라거나 뭐 땡볕이라거나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한 처참한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떡이라는 이 소설 역시도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경험하는 굉장히 비참한 어떤 사건을 우리한테 들려줌으로 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민중들의 그런 힘겨운 삶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에 보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술자가 이 작품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유형 좀 잘 봐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서술자는 작중 인물이래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1인칭, 3인칭 중에 1인칭 소설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인칭 소설이면서 자신이 목격한 바와 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종종 시점의 제약을 넘어서 말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굉장히 제약이 많죠. 서술하는 사람은 작품 속의 인물이라서 다른 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만, 자기가 관찰한 것만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만 전달을 해줄 수가 밖에 없는데 이 작품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다른 작중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해서 자기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한테 말을 들려주기도 한대요. 또 전지적인 관점에서 전지적이라는 건 모든 걸 아는 위치에 있는 건데 서술자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지금 1인칭 관찰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심지어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언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또 한편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독자를 작품 속에 끌어들여서 그 독자의 반응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가기도 한다. 굉장히 독특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서 읽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거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짤막한 글만 읽고도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용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는 자, 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 결과 농민들의 빈곤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다. 아하,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역시도
되게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네요. 자, 농촌 공동체가 붕괴했고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몰락했고요. 소작농은 땅을 잃고 유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도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원래 소작농이었는데 땅을 잃고 지금은 소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또한 전망 없는 현실 속에서 저항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대책 없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다. 아하, 대책 없이 삶을 연명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나오겠네. 떡은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오기네 가족의 빈궁한 삶의 현장,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한 오기의 무리한 행동, 그리고 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몰인정한 태도 등을 형상화함으로 해서 당시 우리 농촌 현실의 그런 아픈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굶주림에서 비롯된 욕구를 채우려는 어린아이의 행위가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는 이런 상황. 아하, 당대 농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겠구나.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 염두에 두고 우리 이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소설은, 요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 거의 소설의 앞부분이기는 한데, 맨 앞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그런데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에게 먹힌 이야기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떡한테 먹힌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걸까? 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덕희라는 남자가 이제 소개가 돼요. 덕희라는 남자는요, 굉장히 게으르고 곰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덕희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면서 우리 지문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낼 거야? 너 꼭 굶어 죽을 것 같아. 자, 누군가가 덕희를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 대답이, 이때 이 친구가 바로 덕희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게으른 그런 남자라 그랬죠? 자, 친구 대답이, 야, 이거 왜 이래? 나 이래봬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라고 허세를 부린대. 자,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을 팔 수 있었던 그 행복. 땅을 판다는 건 얘들아, 우리 왜 땅 파먹고 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농사를 짓고 살았단 얘기야. 예전에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바라본대요. 그런데 업신받는데 약이 올라서 야, 너네는 뭐 좀 다르니? 하고 슬쩍 화를 낸대. 자, 니네는 뭐 좀 다른가?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덕희만 가난했던 게 아니라 이 시절을 살던 모든 이 동네 사람들, 덕희의 친구들 다들 가난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엿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는 팅 누워가지고 또 아리랑 노래나 부르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덕희도 이렇게까지 게으름을 피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땅도 없고 소작도 붙일 수가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내 생각에 자, 나라는 사람 드디어 등장을 했네. 이 사람이 바로 1인칭 관찰자 이 글의 서술자겠죠? 이제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생각에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없대요.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쟤 사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제가 살고 있는 저 집, 개똥이네 집이래. 어머, 덕희네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개똥이네 집에 산다 그러네요. 무슨 일이야? 집도 잃어버린 거죠. 집도 잃고 개똥이라는 사람네 집에 그냥 얹혀 살아요. 개똥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방 하나 주고 살게 해주는데 왜? 건넌방에다 사람을 들이면 좀 덜 호젓할까? 좀 덜 외로울까? 하고 방을 빌려줬대. 그래서 덕희가 막 애원을 해서 방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그냥
돈은 안 내도 되고 나중에 바쁜 농사 지을 때 좀 바쁘면 좀 거들어 달라라는 뜻에서 덕희네를 이 방에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희는 다행히 집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치? 우리는 의식주 모두 필요하죠. 지금은 집만 해결됐지만 먹을 거, 입을 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자, 이 집 건넌 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쓸린 현 벽에다가 우중충하기가 일사불속 같대. 굉장히 방이 열악한 상황이네요. 겨울 같은 때 좀 들여다보면 썩 가관이다. 아이고, 방 상태가 말도 아닌가 봐. 자, 그렇다면 기억 1번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그쵸 자기가 와서 본 방의 모습이지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맞네요. 돌아옵니다. 자, 누워있는 모습 보면요. 윗목에 오기가 자, 이 오기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오기가 누구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게으른 남자 덕희의 딸이에요. 덕희의 딸이면서 이제 겨우 한 7살 된 아주 어린 여자아이야. 그런데 항상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요. 아내는 화가 잔뜩 나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딸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화가 잔뜩 났어. 그리고 덕희는 또 그 옆에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천장이나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어때? 덕희는요, 가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게으르게 살고 있고요. 그나마 뭘로 먹고 사냐면 이제 나무를 좀 해다가 그거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략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보통 아침에 덕희가 먼저 일어나서 죽을 한 그릇 먹고 나무찜을 메고 나무를 팔러 나가요. 그러면 오키는 사실 아버지가 죽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 일어나서 같이 먹자 하고 싶은데요. 그랬다간 아빠한테 얻어맞아요. 이 덕희가 사실 오키를 소중한 딸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막 툭하면 아유 저거 죽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고요. 뭐 오키가 뭐 먹고 싶어 하면 막 쥐어박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오기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가면 일어나서 죽을 먹는 거야. 근데 그거 먹고는 배가 안 차요. 늘 배가 고픈 상태야. 그러니까 7살이면 얼마나 한참 자랄 때잖아요.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자, 그런데 이 개똥이네 집, 이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개똥이네 집은 사실 이 동네 부잣집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집 자체도 사실은 개똥이의 집이라기보다는 그 부자가 개똥이네 살아라 하고 준 집이야. 그리고 이 개똥이네는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좀 부잣집에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가 그날도 뭔가 좀 맛있는 게 있나? 아침에 슬쩍 개똥이네 방을 엿봤다가 개똥이 엄마한테 들켜요. 그 개똥이 엄마는 오기를 별로 예뻐하지 않아요. 조그만 게 막 먹을 거 밝힌다. 우리 거 뭐 훔쳐가려고 한다. 이래서 별로 예뻐하지 않는데 그날 이제 그 마을의 지주 아주 큰 부자인 한마디로 개똥이네가 일하고 있는 그 부자네 집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개똥 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요. 오기는 그런 개똥 어머니 뒤를 쫓아가요. 쫓아갔는데 잔치집에 사람이 엄청 많고 모두 다 엄청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막 고깃국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오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기는 이 집 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뭐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손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오기한테 먹을 거 하나 건네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작은 아씨가 이 작은 아씨가 한 13살, 14살 정도 된 어린 아씨인데요. 이 아씨가 오기한테 좀 관심을 갖죠. 웃으면서 국밥을 말아줘요.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밥을 잔뜩 국을 말아가지고 줬으니 그동안 맨날 죽만 먹다가 오기가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걸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근데 이 작은 아씨도 사실은
오기를 좀 친절하게 대해주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기한테 친절하기는 했지만, 사실 오기를 또 그렇게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챙겨준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아씨도 막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끝도 없이 먹는 애예요?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합니다. 왜냐하면 오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배부르게 뭔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배가 고픈 상태고,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먹어야 돼. 그래서 뭐가 배부른 느낌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런 가련한 아이예요. 그래서 다들 오기가 막 한마디로 먹방을 막 펼쳤겠죠. 엄청나게 먹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은 아씨는 국밥을 다 먹은 걸 보고 떡을 꺼내줍니다. 떡을 주는데 맨 처음에 뭐 시루떡을 줬다가 좀 있다가 팥떡을 줬다가 좀 있다가 백설기를 줬다가 막 그래요. 근데 오기는 다 처음 보는 맛있는 떡들이잖아. 그래서 신나게 먹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막 먹어. 근데 먹다가 중간에 팥떡을 더 주니까 못 먹겠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백설기를 또 주니까 어머, 또 하얀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또 먹다가 남겨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거든. 도저히 더 못 먹겠어서 남겼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주악이라는 떡이 나옵니다. 이 주악이라는 떡은 뒤에 설명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맛있는, 막 꿀도 발라져 있고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진 너무 맛있는 떡이래요. 자, 이렇게 생긴 떡을 봤으니 아이고,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배 잔뜩 불러도 막 예쁜 케이크 나오면 또 먹는 것처럼 오기도 배가 너무 부른데 이 주악을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 그러네. 자, 그런데 니은 볼까요? 너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남의 일을 그렇게 잘하니? 그러면 그 장면을 목도한 개똥 어머니한테 좀 설명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내가 직접 본 장면은 아닌데 개똥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 가정했죠. 너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가정해서 주변 인물의 말을 전달받아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번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개똥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개똥 어머니가 야, 걔 정말 대우 먹더라. 대우 아주 많이 되게 먹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떡을 떠먹었어. 그게 배야? 세상에, 주악 먹을 때 나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 물도 안 먹고 그걸 꼴딱 삼키는데 세상에 그렇게 꼴딱 삼키더라. 세상에, 제가 사람이야? 나는 제가 죽는 줄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어. 제 추워가지고 달달 떨고 서 있는데 야, 소름이 쫙 끼치더라. 이게 누구의 말? 개똥 어머니의 말이에요. 개똥 어머니는 오기가 이렇게 배가 터지게 막 달달 떨면서 물도 안 먹고 떡까지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화가 났겠죠? 야, 그럼 너 왜 그걸 말리진 않았니? 하고 탓을 합니다. 야, 어린애가 뭘 모르고 그렇게 먹으면 그냥 보면 안 되고 말려야지. 그랬더니 오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일부러라도 먹을 텐데 그렇게 배가 고파서 먹는 걸 내가 왜 말리냐? 하고 성을 발끈 내더래. 그런데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건 나의 생각인 거지, 서술자의 생각인 거죠. 서술자는요, 이 개똥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너희가 오기 걱정해서 오기 많이 먹는 게 불쌍해서 그냥 먹으라고 놔둔 거 아니잖아. 너 막 깔깔거리면서 오기 먹는 거 구경한 거잖아. 하고 속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오기의 이 봉변은 여태까지 동네에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걸 막 쑥덕쑥덕 낄낄대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오기 죽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살아난 게 참 퍽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니 얘들아, 어린아이가 뭘 모르고 그렇게 먹다가 죽을 것처럼 보였으면 말렸어야지. 근데 아무도 제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와, 쟤 살아난 거 되게 신기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한대. 그 당시 마을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냉정하네. 몰인정한 사람들이죠. 서술자인 나는 이런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기가 이렇게 아플 때 처음부터
짜장 가슴을 조인 것은 짜장이라는 건 진짜로 뭐 이런 뜻이거든. 진짜 가슴을 조인 건 오기 어머니 하나뿐이었다. 오기 엄마는 아파서 방에 누워 있었대요. 오기 엄마도 건강하지가 못하네. 방에 누워 있다가 오기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야, 너 배 왜 이래? 하고 물어봤더니 오기는 가만히 방바닥에 가서 눕더란다. 그러면서 자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더래요.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볼까요? 자,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오기가 가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 목격한 사람 누구? 오기 엄마인 거죠. 작중인물의 말 눕더란다. 오기 엄마의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말을 인용하는 방식 맞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 오, 이 작품의 좀 특이한 점이죠. 계속 볼게요. 누워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꼬약꼬약 도르더래. 다 토한 거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 토했어. 그리고 축 늘어지니까 이 서술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겠지. 그의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말해준 걸 내가 듣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엄마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울다가 막 달려나가요. 아이고, 점쟁이를 불러오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황을 했는데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야. 아픈데 의사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점쟁이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점쟁이 말 들어봤더니 어머, 어쩌다가 귀신이 붙은 거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서술자 생각에는 야, 그 귀신 오기가 문 앞에 나왔을 때 붙은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픈데 점쟁이 불러다가 경이나 읽고 있는 거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빈정거리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기 그 부잣집에서 나오자마자 넘어져가지고요.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다리는 천근인지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얘들아, 다리가 천근처럼 느껴지고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 쉽지 않고 이건 누가 경험한 거예요? 오기의 경험이죠. 그런데 나아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눈꺼풀은 뻑뻑하고 선아픔 터지고 이거 다 오기의 속마음인데 자, 리을 한번 봅시다. 서술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의 감정까지 드러내서 현장감 느끼게 해주고 있다. 역시 맞는 얘기네요. 자, 계속 봅시다. 힘들게 오기는 마치 애벤 사람처럼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 계집들은 보면서 아우, 쟤 임신한 것 같아. 배가 엄청 튀어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기는 우물물을 보고 갑작스럽게 조갈을 느껴서 조갈이라는 건 갈증이지 갈증을 느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어머 떡이 꾸역꾸역 쏟아집니다. 다 토한 거죠. 그래서 우물 얼음 위에 떡을 잔뜩 토해놓고 오기는 힘들게 집에 왔어요. 아이고 이 어린애가 어떻게 자기 집에 왔을까 생각하면 정말 안쓰럽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오기의 모습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연민의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해질 때쯤 해서 오기네 집으로 갑니다. 가서 방문 열어봤더니 오기 엄마 울고 있죠. 냉병은 아주 가셨는지 아까 오기 엄마가 아프다 그랬었잖아. 냉병에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울고 원래 아팠었는데 이제는 그 노랗던 얼굴이 좀 빨개졌어.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기 엄마의 모습이죠. 서술자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인물의 외양이 변화한 양상과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얘들아, 이건 그냥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죠. 전지적인 관점 아니고요. 그리고 인물이 외양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요. 놈은 누구야? 덕희죠, 덕희. 나의 친구 덕희. 게으른 남자. 덕희는 인사도 안 하고요. 멋있는 척하고 무슨 결기를 먹은 듯이 위험을 보이면서 앉아있어.
아이고, 옆에 봤더니 아이는 아프고요. 봉구는 경만 읽고 있죠. 봉구가 아까 위에 나왔던 점쟁이지, 점쟁이.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점쟁이한테 야, 쟤 정말 죽지 않겠어? 하고 물어봤더니 봉구는 에이, 왜 죽어? 내가 한나절 동안 경을 읽었는데 하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대충 대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없는 상황이야. 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요 뒤에 어떻게 되냐면 나아가 막 재촉을 해요. 야,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경 읽을 때야? 빨리 침이나 놔줘. 막 이렇게 재촉을 해. 그래서 봉구가 침을 꺼내서 손을 한번 따줘요. 그랬더니 거의 다 죽어가던 이 오기가 그 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애가 펄쩍 한번 뛰더니 그 순간 막 이불 안에서 막 설사를 해.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막 이렇게 배에 꽉 찼던 걸 다 내보내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행히 오기는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덕희 어떻게 해요? 어이구 막 저 미련한 것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 자기 딸이 아프다가 살아났는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미련 맞게 그런 거 먹고 왔다고 막 화를 내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딸이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때문에 제가 저렇게 화가 난 거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딸이 아픈 것보다도 나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온 걸 질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1930년대 그 일제치하의 농촌 현실이 이렇게까지 비참했었고 이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는데 누구 하나 안쓰러워하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몰인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덕희의 모습이나 아니면 덕희 어머니든 아니면 이 점쟁이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미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길어졌는데 얼른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오기는 도삭대 문전을 나와서 집으로 향하던 중에 갈증 느껴서 우물우물 마셨다? 어머, 1번이 답이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어요? 2번, 덕희는요, 내가 오든 말든 쳐다도 안 보죠. 인사도 안 하죠. 반기지 않았고요. 3번, 오기 어머니는 나한테서 오기가 귀신 노름 때문에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봉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먼저 봉구를 데려왔고 나는 그걸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했죠. 4번, 나는 오기가 아파서 뒹굴던 모습을 직접 본 게 아니지 오기 엄마가 말해준 거 들었고요. 5번, 봉구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 오기 병증이 곧 나을 것을 자신하는 태도 보이지 않았지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을 팔 수 있었던 덕희가 너희가 나보다 처지가 더 나을 것 같니? 하고 외치는 장면에서 아하, 덕희가 속한 농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다 이렇게 가난했었구나. 함께 겪고 있었구나. 알 수 있고요. 2번, 딸이 굶주리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와 덕희의 모습.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대충 버티던 당대 하층민들의 일면 드러납니다. 3번, 다른 음식을 잔뜩 먹고도 주악을 삼키는 오기의 무리한 모습. 굶주림이 극에 달한 오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 암담한 시대 상황 보여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더 아프지. 4번, 오기의 이 봉변을 수수방관한 개똥 어머니 그리고 화제거리로 삼는 동네 계집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몰인정한 세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5번, 자, 점쟁이 불러서 경을 잊게 하는 오기 어머니의 모습에서 당대 농민들의 무지와 판단력 부족 다 맞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기가 비극적 사건을 겪은 원인이 되었구나. 그건 아니죠. 오기가 이렇게 비극적 사건 겪은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이겠지. 오기가 이렇게 굶주린 거 뭐야? 그 당시에 시대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거였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많이 길었는데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